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목적 댐이 없고 농업용수 댐이 4개 있어가지고 전체 이제 상류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저유출을 줄이고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 댐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기저유출이 많이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농업용수가 중요하다는 걸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작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수로 이제 따져 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영산강 전남에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쌀로 생산돼 가지고 전국 각지에 가상수로 얼만큼 가는가. 이 지역에서 한 50% 소비되고요. 전국적으로 한 50% 바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농업용수가 제대로 쓰여 가지고 이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균형을 이뤄온 그런 것들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깃밥 1,000원짜리가 2,000원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용수가 가지는 밸런스,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국가물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용하고 다목적 댐 잘 관리해가지고 하천유지용수나 하천용수를 생태용수를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자세한 그런 분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정해놨죠. 그러니까 농업용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용 조수를 다목적으로 쓰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발점은 물수지 분석을 잘 해가지고 여유수량이 있는지 부족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통합물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에 의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실효성을 검증하고 거버넌스 확대해서 이제 기관 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수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표준역 단위에서 물수지가 이제 남느냐 안 남느냐 판단할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개개의 어떤 특정 저수지가 물이 남는지 없는지는 현재의 물수지 분석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자원학회하고 농공학회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수공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부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물수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물수지 분석이 가지는 한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수자원학회가 정밀 전문가들 집단을 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좀 검토를 하는 그런 게 향후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넘어갔나요? 다시 백.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 지역은 크게 농용 댐이 4개가 있고요. 일단 수질이 좋습니다. 거의 이제 1급수에 해당돼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아까 플러싱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저는 이번에 아래 오염 총량제 때문에 8일에 한 번씩 측정하는 그 지점하고 수질하고 비교해봤는데, 저수지 호소 자체는 1등급이지만 아래쪽에 되면 2등급, 3등급 떨어지죠. 근데 이제 통합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다는 게 이제 같이 이제 다룬다는 게 가장 큰 기본이죠.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지역의 어떤 연구 영역을 보면, 이거 제가 이 수산학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배대표 회장님 오신다 그래서 시간 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하고요, 그다음에 하류부 수질, 그다음에 관계량, 강우량, 여기 빠진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저수지 저수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홍수통제소 이제 우리 소장님 와서 계신데, 나주호 같은 경우는 78%까지만 저수율을 유지하게, 그 이상 이제 홍수 대책이죠.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고, 보통 이제 농업용 저수지는 아무리 저수율 떨어져도 30%는 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2학기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왜냐하면 사수위까지 안 떨어진 이유가 각종 가뭄 대책을 하죠.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뭐가 보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수지 수질은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하류부 수질은 8일에 한 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우가 많이 와가지고 레디얼 게이트를 열어가지고 애비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플러싱 효과에 의한 희석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데이터가 좀 이가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우선 모델링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걸 찾아보는, 그러니까 저수지, 하류, 그다음에 이제 방류량 이런 것들이 같이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는 부분이 일단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 사실은 이제 밑에 보이지 않는데 하루에 한 2만 톤 정도는 계속 이게 물을 이제 하천용수 보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좀 일단 보이죠.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호수 수질도 그때 비가 올 때 들어온 수질이 평상 수질하고 또 다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류 부분도 그 주변에 어떤 농경지나 토지에서 들어온 게 같이 들어올 텐데 그런 복합 좀 보려면 우리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쪽이죠. 담양 지점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급자 입장인 농어촌공사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저수량 관리변 소실은 얼마나 되고 수량은 얼마큼 변할 건가, 환경용수분은 얼마나 보내야지 좀 적절한 건가, 그다음에 지금 시설 지금 기본 계획 리모델링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진데 그게 얼마만큼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확보되는 게 얼마일까, 그걸 해서 이해 당사 특히 농업인들 어떻게 설득이 될까, 이런 복잡 다단한 여러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취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농경지를 보면 비료를 주기 때문에 질소와 인 이런 것들만 주로 관심을 가지죠. 녹조 위치고.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환경부의 비저모염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필지 단위 모니터링을 한 5, 6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협 단위 모니터링도 몇 년 했습니다. 한 5년에서 상당히 롱텀 데이터가 있는 편이고, 다만 이제 국제 논문에 실고 국내 논문 못 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 부분은 BOD입니다. BOD 값인데 하얀 거는 비가 안 올 때 나오는 값이고요. 까만 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저 값은 하나 값이 아니고요. 여러 번 채수해 가지고 EMC라고 하죠. 가중평균 농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시면 COD 값인데요. COD 값이 특정 시기에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관 같은 데는 이제 고민하시는 게 BOD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COD 값이 좋지 않다. 갈수록 COD가 증가한다. 이런 고민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좀 개연성 있는 부분은 전혀 지금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비정규 사업을 조사를 하고도 관심 있게 주로 본 거는 BOD하고 TP만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평적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설이 되려면 다만 이제 제가 투고를 했을 때 외국 학자들도 일본 경우도 보면 저가 생기는 이유는 논 안에서도 녹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게 필진원 단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는 유역 단위로 모니터링 원 단위 적용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했는데 저거는 이제 비가 안 올 때 경우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수질인데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 하얀 지점이 보면 일단은 논에서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배수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배수 체계에서는 내릴 음식 많고 그래서 배수로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도 저런 오염 물질이 배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풍양전천이 좀 특이한 게 상류 부분이 보통은 이제 산림이 많고 그런데 거기는 논이 한 6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COD 값이라든지 TOC 이런 값들이
저런 어떤 계절성을 띠는데 이제 저걸 이제 보통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없으면 현재 얘기하는 저거죠. 그 불명오염.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우리가 농경 배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수질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설이 이미 있는 거죠. 일본에서 이제 수용성이 있는 물에 잘 녹는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농경지에 투입되는 물의 양, 강우량 플러스 관계량이 많으면 더 많은 양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그 관계량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배수량이 덜 나가게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커브 넘버를 제가 다시 뽑은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자학회 책에는 지금 논의가 82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옛날에 임상준 박사가 해가지고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을 텐데, 실제 이제 그 현재 농민들이 하는 물 관리 관행을 가지고 커브 넘버를 뽑으니까 88 내지 92까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효량, 농업인들이 과거처럼 물을 받아서는 레인 워터 하베스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에서도 보면 관계가 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물이 새고 있는 그런 그거는 이제 일본 같이 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소해 보고자 그래서 이제 필진원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편화돼요. 그 사람들도 농업인이 이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다른 논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이제 같이 인수한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자동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차면은 그걸 뭐 멈출 수 있고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이제 필진원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과거에 제일 맨 왼쪽 그림이 이제 그 농업인들이 과거에 이제 물고 관리 해가면서 비 오면 물 담아 쓰고 그런 과거 노력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노동의 질국에서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저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농사 짓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 뭐 물 관리, 오염 관리를 하는 것은 엑스트라 노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상을 해주지 않고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계량 물고도 있고 한국 농업종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구조적 대책을 적용을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정량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외 사례도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수질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농업인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상 요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건데 뭐냐면 가장 최선의 대책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물관리 계획에도 농업용서 또 효율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 구체적인 대책이 이제 뭐 관수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수로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입증한 사례는 없어요. 일본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작은 지구인데 하나는 이제 개수로 지구고 하나는 관수로 지구예요. 그래서 위에 개수로 지구를 보면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입량이 67.8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에 쓰이는 양은 뭐 그 증발성 3.7ml/대밖에 안 쓰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용수가 공급되고 저 밑에 유말공에 가서 많은 물이 다시 또 돌아 나오죠. 돌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배수량도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수량이 많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농업 비점이 되는 거죠. 근데 관수로 지구를 하게 되면 투입량이 굉장히 주는 거죠. 투입량이 굉장히 죽고 그 다음에 또 배수량도 줄어들고.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아까 앞에 개수로 지구에서는 유말공으로 갔던 게 맑은 물이 가가지고 그쪽에서는 수질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관수로 지구에서는 그 개수로 지구에서는 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하 충진이 돼가지고 기저 유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모자라게 관수로 지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모든 거는 그러면 관수로가 모든 답이냐? 설계가 잘 되고 시공이 잘 되고 유지 관리가 잘 됐을 때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현재는 관수로가 이제 그 개수로에서 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면 원 단위가 왜 다르냐? 소비수량 플러스 또 뭐 관리 손실 들어가고 왜 다르냐? 어떤 하나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려면 일본의 케이스도 보면 실제 쓰이는 양보다 많은 걸 줘야 트래블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양을 수원공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잖아요. 필요한 양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왜 엑스트라로 물을 또 보내느냐. 근데
그렇게 해야 물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광해 단장님도 오셨는데 보면 지역별로 물 쓰는 원 단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 같은 데는 경사가 급하면 뭐 우리가 매닝 공식 보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급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심이 낮아지면 수위가 있어야지 아래 농경지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엑스트라를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특히 전남에서 물을 낭비하는가 해서 조사를 해본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상수 물발적 봐도 그렇고요. 여기 원 단위를 봐도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위 용수량이.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서 아까도 말했지만 또 수자나 역할이 지금 우리가 물수지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뭐 대충 이런 과정, 뭐 모드심을 하든 아니면 위부를 하시든 이제 뭐냐면 어디서 검증을 하냐면 예를 들어 나주대교 지점에서 검증을 한다 이거죠. 나주대교에서 물을 봤더니 이 정도 액큐러시, 이게 액큐러시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0.7 정도인데 굉장히 퍼져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맞으니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 쓰는 뭐 이런 정도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어떤 전반적인 보려면 유역부터 시작해갖고 저수지 그리고 아래 수해구역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인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지금은 단순히 어떤 작물이 필요한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건 정확히 우리가 농업용수 알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농업용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농어촌공사 물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관리 주체는 농업인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물을 통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농업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수로감시원들이 농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면서 같이 이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뭐 탱크 모델 되어 있고 이제 저수지 워러 밸런스 모델하고 소비 수량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요. 산정을 했을 때 뭐 자세히 이게 조금 그림이 좀 흔들리는데 흔히 지금은 그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그 물수지 분석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자료를 활용했구나 아니면 그와 같은 거기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물수지 분석을 했다고 얘기를 할 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농어촌공사에 쓰는 홈월스 모델, 그러니까 필요 수량만큼 물을 공급을 해준다 하는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하고, 이제 캣 모델은 이제 건견에서 만든 모델인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나주호 같은 경우 실제 공급량 자료가 있으니까 공급량 자료를 넣어주고 저수위를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저수위를 맞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입량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한 케이스죠.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홈월스 모델, 그러니까 소비 수량을 만족하는 그렇게 해주면은 뭐 항상 그렇지만 어떤 케이스에는 물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분석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캣 모델하고 유입량 비교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유입량 계측은 안 하니까요. 해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지금까지 쓰던 모델을 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런 모델을 쓰긴 하지만 어떤 그 아까 같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지역화하는 거죠. 개수화해가지고 모델의 시뮬레이션 차이 나는 것을 그 특정 저수지는 개수를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이제 뭐 관은 조직이 지방 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농업용수 관리가 농업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이 한계가 돼 있고 관리자가 농어촌공사 사장이에요. 농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황룡강에 가면 저 황룡강 전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동학혁명 때 그 결국 물세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군하고 동학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기념, 죽창이 내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4대강 사업할 때 그 뚝높이 사업할 때 예상되는 이런 정도의 환경 유지 형성을 보내겠다라고 설계한 값을 제 나름대로 2018년도에 환경부 과제하면서 검토를 다시 해봤는데 그렇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한 2,800만 톤 정도 4개에서 하겠다는 정도가 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 뒤로 환경연수 보내는 데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좀 부족하다 얘기 나오는가? 왜냐하면
10년 빈도로 한 번씩 물이 부족하면 농업용수를 뭐 제대로 못 보내줘도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1000년 빈도, 만년 빈도 되면 그걸 용수로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 지금까지는 설계용으로 어떤 우리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지 관리자 입장에서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아주 굉장히 심플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물이 남으니 뭐 이렇게 내놔라 이런 걸 하면 앞으로 갈등이 상당히 심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보시면 좀 물때 모여 있잖아요. 좀 물때 모이는 데까지만 올려주면 물이 가는 걸 압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 공급에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유량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뭐 수익에 설치하고 레이팅 커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하면 뭐가 어렵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큰 하천하고 다르게 이 조그만 수로에서는 퇴적물이 쌓이거나 수초 자라 이렇게 되면 그 값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요.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사실 많은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기전직도 있고 뭐 행정직도 있고 그런데 어떤 토목직이 전부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이걸 물을 흘려보자 그러면 실제로 수질 계산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 현장에서 자료 계측이 어렵다 그런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항상 사람이 있기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 관리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어떤 공학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수문학범주에서 오늘 뭐 특강하시는 분 그 일리노이대 교수님도 그 사회수문학 전문가신데 삼락범죄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농어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죠. 물이 가게 한다 이거죠. 한번 비 오고 나면 이게 뭐 토사가 쌓이고 이런 부분 직원들이 다 이것들을 다 뚫어주고 해서 물이 가게 하느냐 하죠. 그러니까 현재 관수로 시스템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개수로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가 가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강우량이 오는 것에서 그 조수율 분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환경용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농업용 조수도 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캐리오버 시스템이라 가지고 특히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죠. 사수기까지 왜 안 떨어지냐? 물이 여유 있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한 30%까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조수는 안 쓰고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겨두고 온갖 가뭄 대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홍수통제에서 한강 홍수통제에서 지금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 30년 뭐 이런 그 조수를 봐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너희는 이 정도면 뭐 문제가 없다. 지금은 뭐 가뭄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업수라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어떤 수문 분석하는데 획기적인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한강 홍수도 어제 또 수자원업계 논문도 봤는데 가천 취수량하고 그다음에 그 유출률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자기들은 심플한 어떤 관계식 회계식을 얻어가지고 농업용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그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 특히 농공학회 수산학회가 같이 교류하면서 그 부분이 가는 어떤 맹점 같은 거를 좀 파악하지 않으면은 어떤 슈더 사이언스 뭐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데 그럴듯한 과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그 뚝 높이기 했는데 왜 물을 안 보내 하천 유전 팍팍 안 보내주냐 했을 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보면 2013년도에 뚝 높이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강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 뒤에 부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장성호가 뭐 여기 룰이 그렇죠. 내년 평균 110% 되면은 물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밑도는 그런 것들을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담양 같은 경우는 간접역인데 간접역에서 물이 오지 순창에서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물 갈등이 있어 오지 않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좀 공원을 수생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수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뚝높이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대신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비가 왔었고 다행히 그 뚝높이기를 해서 그 공간 포켓을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치수 효과가 엄청나게 있었던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한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대강 사업할 때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의 어떤 경관 투어리즘 이런 걸 활성화될 거에 기여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거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유출 특성의 분석을 보면 2017년 같이 비가 되게 봄가뭄에 있을 때 유출량이 28%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저수지가 그 회전율이 1.5배내지 2.5배는 돼야 되거든요. 들어오고 쓰이고 나는데 보통 그런데 저럴 땐 굉장히 적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유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저수지를 타겟으로 해서 정밀 어떤 수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한강 홍수통제소 얘기하고 뭐 일목상통할 거. 이 자료를 보니 보통 그 얘기하시는 지금 비가 100mm 오면은 이제 해갈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 나주호 특정 저수지는 자 어떤 영농 있던 비가 몇 미리가 오면 나중에 최종 영농 끝났을 때 그 저수율이 얼마큼 된다 이런 간단한 회계식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연태상 받으신 김성주 교수가 뭐 인공위성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강우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상 봐가지고 우리 충분히 물을 좀 내려줘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프레딕션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후 효과로 볼 수 있지만은 뭐 알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리는 건 뭐냐면 엔지니어링 회사들에서도 물수지 분석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거 쓰세요. 그러니까 뭐 농어촌공사처럼 묘대기엔 얼마 쓰고 이항기엔 물 얼마 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빨간 거는 실제 이제 그 차트에 있는 대로 이제 물이 이만큼 이제 쓰이는 그 기간을 명시해 보는데 그 앞에 보면 그 빨간 라인 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물을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나주호 같은 데는 그 많은 수로를 아까 맥힌 거를 겨울 동안 쓴 걸 물 통술해서 씻어내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물을 쓰니까 거기 있는 걸로 써가지고 실제 물을 쓰는 거를 정확히 표현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죄송해요, 권 선생님이 홍보를 한다니까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그 보조 수온공하고 얽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수온공이 있던 거에다가 추가로 크게 나주댐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물을 왜 그 물 정확히 쓰는 거를 알 수 없냐면은 나주에서 직접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주에서 이제 직접 줬던 게 이제 그 회기수화 돼가지고 그 밑에는 다른 저수지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저수지는 나주 관산수로에서 뽑아가지고 직접 넣기도 하고 어떤 건 하천에서 이제 리턴되는 거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웬만한 연구비를 써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저 많은 저수지를 볼 것 같으면 1990년도에 저 하류부 말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그 부분에 물이 부족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복잡하다 뭐 계측 걸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나주호 같은 경우는 큰 관문을 한번 겪어가지고요 수로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수지만 계측을 하지 이제 그 수해구역에서 물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없었는데 어카운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말단부는 좀 물이 많이 부족하게 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관수라 얘기 나왔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오늘 특강하실 교수님 그 얘기하실 텐데 뭐 농촌 로비가 있고 환경 로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워러 리폼 우리도 하고 있는 건데 물 개혁하면서 베이징 플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 투자하고 이런 과정에서 물 사용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어떤 고찰 같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물론 초기에 베이징 플랜은 그러니까 유형 물관리 계획을 만드니까 농업인들이 반발을 했죠. 엄청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물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중요한 거는 인프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획기적 인프라.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호주에서 만든 PPT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들어간 투자가 총 10 빌리언이 들어갔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조 정도 될 거예요. 호주. 그래서 결국은 한 개 지금 누수 저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정밀 계측하고 왜냐하면 캡 해가지고 물 취수량을 확 줄이고 그만큼은 효율화해서 이제 메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이런 걸 좀 많이 원격 제어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하면서 어떤 그 물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죠. 루비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런 걸 제품 멜버른 대학하고 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특허를 내고 전 세계에 쓰고 근데 지금은 어떤 회사가 되냐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물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단순하게 우리처럼 심플하게 지금 물수준분에 물이 남는 이게 아니고 농업과 생태계 요구하는 그다음에 환경 경제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제 관계 현대화 제가 이제 코리안 이리게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약자를 줄이니까 킴이 되죠. 킴 프로젝트 우리 이광희 단장이 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물관리, 통합 물관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뭐 도전과 응전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못했던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측량하는 한 1억 이상 용수계통도 없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고 공간 정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농정원 같은 데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적은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특히 저기 토지 이용 무슨 작물이 자라는지 이걸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자체에 가지고 있는 DB가 있기 때문에 값을 아주 적절하게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인커리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수문 모델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리 모델까지 만들어 가지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양한 물 관리에 대해서 물이 어떻게 이동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사진인데요. 이제 지하 하다드, 그러니까 동대문 DDP 마신 분인데, 어쩌다가 제가 그 유현정 교수의 공간과 공간, 그 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그 책을 봤는데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1000mm 기준 해가지고 문화가 다르다. 왜 외국은 석조 건물이 많고 동양에는 왜 목조 건물이 많고, 1000mm가 넘으면 땅이 이제 비가 많이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건물을 만들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목조 건물이 되고, 목조 건물 햇빛 받으니까 처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우리 온돌 자랑스러운 문화지만 그것 때문에 고층 빌딩을 못 만들고 도시 문화가 발달 안 했고 근대화 뒤졌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가면 그 책 끝에 제하다드가 나와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 못했던 것들을 어떤 건축 양식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 양반대로 하면 3배쯤 코스트가 더 들어가지고 건축물이 없는 건축가로 유명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전 세계에 다양한 건축물 밸류를 했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있는 어떤 뭐랄까 방법 이런 거를 차용해가지고 거의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린다, 그런 얘기죠. 완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적용해야 되고, 이제 끝으로 그럼 도대체 통합물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는 없고, 일본에 보면 일본 친구들이 자랑하는 자기 이제 관계 시설인데, 이게 관계 용수로입니다. 관계 용수로인데 거기에 뭐 굉장히 경관도 좋고, 소위 뭐 통합물에서 가장 바라는 어떤 생태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수잔학계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물령에 미치는 농업 환경, 정부 정책, 투자, 거버넌스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수문학 이런 분야를 우리가 좀 수자원학계에서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R&D로도 짜야 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통섭적 교육하고 다재간 학술 교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본 그 문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